상콤 방콤 라디오 반민특위 반점 있는 영입니다. 제가 왜 나왔는지 아시죠? 원하 우리 농협 352-0399-1319-43 강삑분으로 원하 우리 열심히 방송하 우리 아 이거 웃음이 안 나오네. 사회정의와 평화구현의 이름, 소통과 신뢰의 법률 서비스, 법무법인 정평. 대한항공 칼 858기 사건, 미군기지 피해주민 소송, 내란음모 조작 사건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지원 활동을 활발히 벌여온 양심적인 법률기업. 정평은 노동인권, 과거사, 부동산, 기업, 손해배상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법인입니다.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겠습니다. 헌신적인 법률 서비스로 의뢰인들과 함께하겠습니다. 02-582-0606, 02-582-0606 포털에서 법무법인 정평을 검색하십시오. 법무법인 정평. 안녕하세요. 베냐민 여자들의 센수다 라디오 반민특위 2014 정의주말 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분입니다. 심리학자 김태영 씨 강연회가 있는데 싸우는 심리학이라고 자본주의를 읽는 키워드인 에리 프롬의 병든 사회를 변혁하고 인간의 시대를 열다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하신다고 합니다. 10월 17일 오후 7시 서울 시민청 지하 2층 바스라콜에서 하고요. 강연료는 10,000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강연장에 100석밖에 준비되지 않아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문의는 주권방송으로 문의주세요. 070-8161-6150입니다. 네, 우리 김태형 교수님이 진짜 엄청 딱 강연 들으면 평가가 엄청 좋거든요. 좋잖아요. 한국인의 트라우마에 대한, 특히 이 레드 콤플렉스, 이거를 정말 재밌게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김태형 이 심리학자께서 팟캐스트 방송을 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김태형 그 박사님한테 너무 상담받고 싶다고 주변에 있는 특히 주부와 이 활동하는 주부들 있죠. 뭔가 이 경계에 서서 굉장히 복잡한 심리 상태와 이런 거를 갖고 있는. 근데 이분이 에리 프롬 해주신다니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고, 우리가 에리 프롬 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기술 이런 거를 되게 서점에서 보고 굉장히 재밌겠다 이러면서 러브 테크닉 일화릭에 대해서 테크닉이나 스킬 이런 걸로 알고선 뽑아 들고서 읽다가 완전 내던지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재밌게, 그리고 우리 사회를 딱 해설하는 그런 강연일 것 같아요. 10월 17일이래요. 네. 지난주에 자주 인천에 응원하러 갔었거든요. 온 가족 막 애들 다 대동하고서 막 갔었어요. 그리고 또 인천에서 그 응원이랑 뭐 시상식 다 끝나고 오면 서울 들어오면 새벽 1시 2시인 거야. 그래갖고 진짜 지난주에는 애들도 엄청 지저분한 상태로 씻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빨래가 산더미처럼 집안에 쌓이고 굉장히 피곤한. 왜냐면은 인천 아시안 게임이 정말 그 흥행에 실패했잖아요. 거의 부도수표 지금 남발을 되는 이런 상황. 지금 인천이 잔치는 끝났다. 그리고 빚잔치가 남은 상태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실제 조직위가 전체가 이제 국정원이 거의 구성을 했더라고요. 네, 국정원이 구성한 상태에서 이게 왜냐하면 이제 국가 안보 문제랑 굉장히 심각하게 관련도 있고 또 북의 선수들이 온다고 하니까 조직위원장부터
그리고 거기서 패찰 달고 다니는 약간 얼굴에 힘, 목에 힘이 좀 들어가 있는 듯한 사람들 대부분 국정원 인사였다고 해요. 그쪽에 이제 알고 있는 분이 계셔갖고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대부분 국정원들이 하다 보니까 이거를 국제적인 뭐 아시아인들의 축제 이렇게 만들기보다는 전반 분위기가 특히나 이제 남북 경기나 이런 데서는 관중석이 거의 이런 거 있죠. 방공 걸기 대회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막 됐어요. 그리고 실제 표도 거의 안 팔려서 정말 텅텅 빈 상태에서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아, 이런 거 딱 보다 보니까 안 되겠다. 스포츠에 전혀 관심 없는 문외한인 나라도 좀 출동해야지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아이들까지 줄줄 달고선 가서 적지 않은 돈을 썼거든요. 근데 마지막 날 폐막식 하는 날 북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예.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네네. 일이었잖아요. 네. 그렇게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아시안 게임을 만들어갔겠죠. 그러니까 물밑 접촉에서 얘기된 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이례적이라고 보도한 것들이 사실 정말 사실이죠. 그래서 하여튼 이 10월 3일 날 오전에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4일 아니 3일 날 통보 오기를 오후에 통보가 오고 그다음에 뭐 대답을 한 거라고 했잖아요. 오전에 통보 오고 오후에 대답을 해줬다 그러던데. 하여튼 최룡의 비서 김양건 비서 그렇게 부르짖던 김양건 비서가 나와라 막 이러면서 정말 작년이었나요? 작년이죠. 하여튼 남북회담에 김양건 비서 급 안 맞고 부부장 나왔다고 김양건 부장이 직접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아니 보고 싶어서 난리. 장관이 어떻게 총리랑 회담에 국무회의야? 그러니까 그렇게 막 난리를. 근데 소원대로 오셨네요. 예. 소원대로 왔고 특히 박근혜 씨가 정말 보고 싶어 했어요. 김양건 부장. 왜 안 만난 거야? 이번에 못 만났어. 조만간 만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셋이 갑자기 왔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온 것도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나름 남쪽에서는 환대했어요. 환대하는 분위기였어요. 그죠? 그 전날 초등학생 아이가 북한 국기를 들고서는 못 모르고서는 그 응원이에요. 도로에 막 서갖고 막 이렇게 흔들다가 이거 막 또 압수당하고 이제 이게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초등학생이 일부러 그린 건 아니고 학교에서 인천 지역 학교다 보니까 학교에서 전체 아시안 게임에 참가하는 국가의 모든 국기를 다 그리기로 한 거고 어떤 애들은 이제 거기서 이제 선택해서 그리는데 남과 북의 국기를 다 그린 거죠. 그래서 그거 2개를 들고 나와서 흔든 거예요. 하나만 흔든 것도 아닌데. 근데 이거를 이제 북한 그 남홍기라고 얘기하죠. 남홍기를 들고서 흔들었다며 이게 완전 이 언론들이 대서특필하고 또 막 난리가 났었어요. 쪼잔하긴. 예. 그러면서 학교와 이 부모 막 이런 어떻게 된 거냐 막 이렇게 하고 학교는 나름 해명하고 그러면서 이제 스쿨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댓글 달고 막 드디어 뭐 난리 났구나. 이제 상륙했구나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났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상륙해버렸는데 환대했다는 거. 초등학생들 한때까지도 이렇게 이런 분위기 위압적인 분위기 막 이렇게 했는데 정부가 나서 환대했고 온갖 실세들이 다 출동했어요. 보니까 네네. 면면을 보니까 김관진을 비롯하여 김관진의 그렇게 온화한 표정은 난생 처음 봤습니다. 그래. 뒤에 사진까지 달고 날카로운 레이저 눈빛을 쏘던 그분이 악수를 하며 악수하면서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다. 이런 하여튼 덕담을 주고받는 모습을 봤죠. 사람이 하루아침에 달라져요. 근데 이제 이거를 갖고서는 이후 남북 관계 관련해서 뭔가 굉장히 큰 지각 변동이 있겠다. 이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예상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심스럽게? 네. 과감히 예상하던데. 그날은 하여튼 과감하게 예상합니다. 근데 그 지각 변동이 어느 방향으로 튈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렇죠. 지금은 어느 쪽으로 튀든 럭비공처럼 튄다.
굉장히 각도가 완전히 차이 나게 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희망 섞인 전망을 내놨단 말이죠. 왜냐하면 통큰 행보를 했고 한 대를 했으니까. 그러나 희망과 불안이 동시에 존재하는 한 달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래서 요랬던 적이 있습니다. 예, 한국 사람들도 깜짝 놀라고 하여튼 전 세계가 놀라게 놀라운 행보를 보였던 적이 이번처럼 그렇게 파격은 아니었지만 예, 군복 입고 막 훈장 달고 그런데 얼굴엔 만반의 웃음을 담고 그리고서는 이제 폐막식에 와갖고 손 흔들고 막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은 또 처음이죠. 처음 있는 일이긴 한데 어쨌든 이와 흡사한 이제 역사적 경험들이 우리가 좀 있긴 하다. 깜짝 놀라서 만세 부르고 막 이랬던 적이 몇 번 있긴 있어요. 근데 그 끝이 그닥 좋진 않았거든요, 다들. 그때 상황에선 되게 좋았고 굉장히 그 낙관적인 어떤 전망을 보였지만 근데 결국은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거나 퇴보하거나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도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떠오른 몇 가지 장면에서는 이 다음에 혹시 유신이 오나? 막 이런 생각을 또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요거를 좀 갖다가 좀 분석을 좀 해봐야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해서 저희가 급히 약간 주제를 바꿨습니다. 요번 주에는. 그리고 어디에서도 지금 그날부터 해갖고 제가 전 별 수 없이 동편부터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서도 좀 약간 이렇게 막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깊이 있는 분석을 하는 데는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거. 그 어중이 떠중이 전문가들하고 다 나와갖고 막 얘기하는데 사실상 조중동의 사설 같은 이야기 있잖아요. 조중동 사설 수준의 얘기밖에 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일단은 이게 역사와 비교할 수 없는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예전에도 이랬고 이런 걸 비추어 보니까 이렇게 갈 것이다라는 경험적 분석을 할 수 없는 일인 거지. 10월 4일에 그날의 그 행보와 있었던 일들과 그 장면들은 우리가 역사상 이때와 비슷하지라는 이야기는 할 수 있어도 그 내용과 깊이가 이전 시기와 다르기 때문에 쉽게 뭘 쓸 수는 없어. 네. 그런데 조중동은 좋은 얘기를 더 쓸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 얘기가 최고인 거지. 최선입니까? 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보기엔 아니지만 그들 나름대로 음식 중 특히 장어 잘 먹어. 이게 긴급 속보로 타전되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장어 뭐 어떤 음식을 잘 먹습니까? 북측 인사들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막 뉴스에 엄청 떠들어대 그날 하루 종일.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지금 한반도가 어느 정도의 지금 세계사적 위치에 있는가 이런 거를 분석한 사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걸 분석하기에는 그 내용을 발설하는 순간 길은 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쉽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라디오 반민특위에 힘이 되고 싶어서 광고냅니다. 대한노인의 복지사업단 상조상품. 월 3만 원으로 믿을 수 있는 상조상품 준비하세요. 영업이익은 100% 주권방송에 기부됩니다. 100%입니다. 1899-6330 1899-6330 주권방송 홈페이지에서 상담하세요. 하여튼 그날의 얘기들을 좀 더 해볼까요? 군 총정치국장이 왔어요. 차수라고 하죠. 차수. 네. 원수는 한 분 있고요. 원수 말 발음 1인 의미하기가 그런데 웬수하고 다른 의미. 그렇죠. 네. 차수. 예. 자, 우리가 이제 이 군 차수, 인민군 차수를 뉴스에서 본 거는 딱 한 번인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조명록 차수가 최근에 북에서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인물이죠. 아니 최근에 조명록 차수가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거야. 이게 수꼴들이 막 하고 막 여기저기 SNS에 떠돌아다녀요. 그리고 북이 지금 불안하다. 최고 지도자가 잘 안 보이고
그래서 뭐 하여튼 뭔가 문제가 권력 내부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는 조명록 차수 2010년에 세상을 떠났고 근데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얘기가 막 나오는데 자 2000년에 백악관에 군복 입고 들어가서 클린턴 만나는 장면이었죠. 그래서 그때도 사실 굉장히 말들이 많았죠. 그래서 군복 입고선 백악관에 들어갔는데 레드카펫을 깔아서 그거 밟고 갔다 막 이러면서 나름 이제 거기 백악관에서 환대 받은 이런 얘기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해석과 이런 것들 북미 관계 정상화 그때는 그 분위기가 그랬었죠. 예? 북미 간에 이제 공동 코뮤니케 이런 것들 발표가 막 되고 이랬으니까 그때 아마 군 차수를 우리가 좀 대대적으로는 많이 봤던 것 같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아시안 게임 폐막식 때 상당히 어울리지 않게도 군복을 입고 군 모자까지도 단 한 번도 벗지 않은 채 왔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최룡해 비서, 김양건 비서. 최룡해 비서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는 이제 그 황병서 이 정치국장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번에 이제 뭐 그러면 사람들이 숙청당했다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또 한국에서 북에서 숙청당했다고 하면 피해 숙청 그 뉘앙스잖아요. 당장 모가지가 날아간 것 같이 피해 숙청 분위기였는데 뭐 건재하다는 게 또 했고 뭐 피해 숙청에 날아간 것 같았는데 다시 나타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숙청이란 표현이 그 사실 피해 숙청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자리 이동을 표현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우리 안에서는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다 죽음의 죽음의 표현인 거지. 근데 하여튼 이 최룡해 씨가 이번에 보니까 왜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이라는 자리를 갖나 했더니 아시안 게임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이런 것이 정말 특히 중요한 사업으로 제출이 됐던 것 같아요. 북에서. 그죠? 북한의 국가 사업의 하나죠. 이제 체육강국이라는 슬로건을 걸었거든요. 그래서 국가적 과제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세계 대회에 진출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거를 국가가 책임지고 가겠다면 직급과 기관이 있어야 되는 거지. 거기에 이제 최룡해 당 비서가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으로 간 거죠, 자리를. 그래서 나름 이제 그런 분위기에 어떤 뭔가 좌천되고 이런 것보다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서 이렇게 인사 이동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번에 보니까 왜냐하면 최룡해 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89년도에 우리가 89년도에 또 평양 모습을 TV에서 굉장히 많이 봤잖아요. 세계 청년학생 축전이 있고 임수경 씨가 또 거기 가서 또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세계 청년학생 축전을 실제 이 사업을 진두지휘했던 청년 일꾼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 체육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딱 남쪽에 발 딛고서 한 얘기 중에 되게 인상적인 얘기가 이거였어요. 조국 통일에서 우리 체육 분야가 가장 지금 앞서서 이렇게 뭔가 성과를 냈다 이러면서 굉장히 좋아하면서 이 북쪽 사람들 만나면은 이런 거 있거든요. 자기 분야에 대한 자긍심이 막 하늘을 찌르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여자 축구 우승한 것 때문에 상당히 고무되어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이것을 어쨌든 아시안 게임 참가 자체를 통일 사업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이런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남쪽에 국방부와 거의 해석을 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국방부가 심리전을 그리고 김양건 씨는 뭐 얘기했었고 우리 나이로 74살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왜 이렇게 걔는 뭐 2인자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 거야. 누가 조금만 움직이면은 얘가 2인자다. 이 사람이 2인자다. 이 사람이 최측근이다. 이 사람이 실세다. 인정해 주자고요. 그냥 그 표현을 어쨌든 최측근 3인방이 맞아. 네 남측에 근거도 왔습니다. 뭔지 알아요? 항상 근거도 사진에서 오른쪽 위치에 있었다. 뭐 이런 거야. 그건 좀 중요해. 근데 뭐 2인자와 1인자의 의미가 별로 크지 않은 것 같아서 그 사회가 한국은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네.
서열 몇위 막 이러면서 우리 2인자는 누구야? 난 그게 궁금해. 아, 우리 1인자가 궁금해. 나는 계속 그 국에 대해서 1인자, 2인자, 3인자 막 얘기하는데 한국에서 1인자가 너무 궁금해. 그랬어요. 저는 뭐 구체적으로 이날의 행보에 대해서 얘기할 건 없고 어쨌든 총리도 만났고요. 그죠? 네, 단숨에 최고위급 회담을 사실 한 거예요. 최고위급 회담을 하면서 고위급 회담을 약속한 셈이에요. 되게 굉장히 신기하죠. 최고위급 하면서 급 낮은 이걸로 해서 이제 하는 건데 저는 그래서 딱 느껴지는 건 뭐냐면 앞으로 10월 말 11월 초에 예정된 2차 고위급 회담은 1차 고위급 회담은 올 초에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올 초에 했었고 이제 2차 고위급 회담 같은 경우는 거의 차관급 회담인데 이 회담에서는 이 회담은 어쩌면 요식행위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큰 흐름은 다른 곳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일단 이 세 사람이 왜 왔는가는 저는 나름대로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예. 첫 번째는 맞나 틀리나 점수 주세요.
세월호의 진실. 누가 우리 아이들을 죽였나? 2014년 4월 16일 수학여행을 떠났던 단원고 학생들. 수백 명의 사망자를 낸 세월호 참사.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침몰의 원인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해경은 왜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나? 통영함 출동 명령을 누가 막았는가? 세월호에서 발견된 국정원 지적사항이란 문서의 정체는 무엇인가? 수많은 의혹에 휩싸인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찾기 위해 방대한 자료들과 과학적인 근거들로 정부 발표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는 카이스트 곽동기 공학 박사의 신작 세월호의 진실, 누가 우리 아이들을 죽였나? 과학자의 양심으로 썼습니다. 구매는 각 인터넷 서점을 통하시거나 02-3491-6015, 02-3491-601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서출판 615. 일단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북녘 선수들을 고무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너무 일반적이다. 예, 치하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네.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난 그 선수들 입장에서 굉장히 남다른 감동이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이 정도로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한국 언론에 노출이 안 됐잖아요. 선수들 만날 때 10분 정도 만났다고 하는데 그 10분 동안 울고불고 난리 났습니다. 제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울고불고 난리 났고 울고불고 난리는 아니었고 예, 울고불고 네 했습니다. 박수치고. 네. 새누리당도 막 응원하러 나왔더라. 플랜카드 가지고. 우리는 하나다. 네. 그게 북일전이었거든요. 북일전이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혹시 일본을 내선일체적 감정으로 응원하는 게 아니냐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되게 의심했는데 어쨌든 북 응원했어요. 정체성이 뭘까 걔는. 지금 많이 급하죠. 네, 좀 이따 보면 네. 되겠죠.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와서도 얘기했지만 남쪽의 그 동포들이 사심 없이 북쪽의 선수들을 굉장히 많이 응원을 해줬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통일에 대한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됐다.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남쪽 동포들에 대해서 조직위원회한테도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쪽 선수들이 모든 이제 체류기간의 편의 상황과 이런 것들을 조직위원회, 인천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가 충분히 배려해준 데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또 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감사 하여튼 그런 것 같고요. 왜냐면 식당으로 어떤 아저씨 뛰쳐 들어갔잖아. 뛰쳐 들어가서 빨갱이 막 그 역도 금메달 딴 분한테 빨갱이 막 돌아가라면서 소리 지르는 선수촌 식당에서 이런 일이라든가 왜 어떤 아줌마가 태극기 막 또 선수들한테 나눠주면서 막 이런 일도 있었어요. 자, 이런 일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처벌 받나요? 국가보안법으로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하여튼 이런 좀 뚫린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했고, 하여튼 동포들의 사심 없는 그 통일 응원 이런 거에 되게 감사하는 것 의미. 그리고 세 번째 14선언 10월 4일이었잖아요. 아시안 게임이 참 공교롭게도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9.19부터 14까지. 이렇게 딱 진행이 되는데 굉장히 상징적인 남북관계와 이런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9.19나 14는 다 상징적인 날짜인데 이렇게 진행이 되고 14선언이 사실은 북쪽의 선수 이 사람들 이 세 사람이 오지 않았으면 14선언과 관련돼서는 그때 언론에서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을 거다. 10월 4일 날. 그렇지 않습니까? 14선언은 쓰레기통에 처박았잖아요. 그래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을 건데 이 세 사람이 옴으로써 종편에서도 14선언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노무현 대통령 민족 문제와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최대 성과잖아요. 그래서 사실 박근혜 언론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는 내용인데 이 얘기가 수도 없이 나왔다는 거. 예. YTN이라든지 하다못해 채널A 이런 데서도 14선언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14선언이
본의 아니게 많이 방송에 출몰한 날이 되었다.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불통의 남북 관계를 전격적으로 돌파구를 마련한 거죠. 저는 한 이 네 가지 정도를 짚고 있습니다. 예. 네. 뭐 저도 그렇게 보는데요. 저는 이 마지막 세 번째, 네 번째 어찌됐든 세 명의 특사가 물론 이제 방문 온 사람들은 더 많습니다만 주목을 끄는 이 세 사람이 아까도 말했듯이 최측근 3인방이 왔다라는 건 그만큼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전달하는 의미인 거죠. 저는 이제 사실상 특사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 그 10월 4일 날 14주년 발표 7주년이잖아요. 이날 왔다라는 건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남북에 와서 개선을 하면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가라는 것을 전달하는 의미가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그렇겠죠. 뭐 2인자들이 그럼 뭐 응원하러 왔겠어요. 격려도 하러 왔다는 의미도 있었잖아. 제가 보기에는 아까 이제 우리가 군복 입은 특사 이야기 잘 했었잖아요. 특히나 이제 이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왔다라는 건 남북 관계에서 우리가 그냥 이야기하는 교류협력, 경협 어떻게 좀 잘할까, 사회문화협력 어떻게 좀 잘할까 이 문제만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남북 관계의 가장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군사적 문제, 안보 문제를 남북이 힘맞춰서 해결하자. 그리고 당면 시기에서 가장 적대적으로 대결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군사 분야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의지, 그것에 있어서 책임자가 왔다라는 소리는 정말 14선언 전반을 다 이야기했고 테이블에 놓고 이야기하자라는 의미인 거죠. 14선언은 아시다시피 정치, 경제, 군사, 문화 그리고 외교 문제까지 모두 다 사회, 문화, 협력까지 다 담고 있는 그야말로 모두 다 정말 한꺼번에 이런 문서가 역사상 없잖아요. 네네. 이거를 정말 잘 만들어 가보자, 이행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야죠. 그래요. 근데 사실 그 박근혜 친박들은요. 친박들은 14선언의 의미를 정말 잘 알고 있어요. 그럼요. 네네. 잘 알고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을 입에다 달고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나 그리워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우리 국민들 안에서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14선언 사인한 14선언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도 몰라. 모르고 저들이 14선언 얘기만 꺼내면 무슨 막 뭐 퍼주기 뭐다 아니면 뭐라 그래요? 뒷거래의 산물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를 그냥 넘기거든요. 전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뭐 권위주의를 타파하려고 애썼고, 그리고 이 지역 감정, 그죠?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를 사실 정치의 가장 큰 걸로 봤어. 이분은 사실은 민족 문제보다 이걸 더 크게 봤더라고. 동서의 어떤 화합을 남북의 화합보다. 근데 이제 임기 말에 가서 이 남북 화합에 큰 걸음을 걸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 군복 입고 마주 앉아서 같이 협의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서해 문제, 그죠? 서해 문제, 그리고 평화협정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이 다 담긴 것에 대해서는 별반 관심을 돌리지 않아. 그리고 소위 말하는 진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14선언, 6.15 선언을 특히나 이런 거에 관심 있다고 한 사람들도 6.15 선언과 14선언의 주요한 내용이 뭔지 그 의미가 도대체 얼마나 어마어마한 청사진을 담고 있는 건지를 잘 모르는 경향들이 있어요. 에이 설마. 구호로만 인식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1항부터 8항까지 보면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 지금도 여전히. 근데 이 사람들 굉장히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친박과 북. 친박과 북은 참 잘 알고 있어요. 이번에 군복 입고 내려와서 계속 웃는 얼굴이었지만 물론 이제 웃지 않았던 순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영빈관에서 그 실장이 얘기했잖아요. 잠깐 나가달라 그랬던 15분 가량이 있었대요. 그때 그 순간이 끝나고 나서 딱 들어왔을 때 굉장히 심각한 분위기였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북의 그 특사들을 다 어디론가 배웅하고 나서 남쪽 인사들만 남았을 때는 다 너무 심각한 얼굴이 됐대.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지금 막 살살 흘러나오고 있는데
엄청 많을 거예요 지금. 알려지지 않는 사실들이 지금 난 너무 궁금해. 이게 어떤 책으로 나올까가 정말 세간의 관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틀어지면요 또 나온다. 저번에 돈봉투 사건이랑 그 남쪽에서 보기엔 사과 같고 북에서 보기엔 사과 같지 않은 그런 식으로라도 사과를 좀 해달라 천안함 문제 얘기했던 것도 이거 틀어지니까 다 나왔잖아. 틀어지니까 지금 그 응원단 파견 문제 관련해서도 다 나왔잖아. 그치. 근데 이 특사들이 온 곳에 대해서 이런 말들이 많아요.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고자 지금 온 거다. 그러니까 실제 성과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만나지 않고 친서도 없이 이렇게 왔다. 이런 식으로 좀 매도 아닌 매도를 좀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근데 이게 과연 맞는 분석인가라는 네네. 데는 우리가 좀 따져봐야 할 필요성이 좀 있겠다. 저는 사실 오히려 청와대 숨통을 틔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씨를 만나고 갔으면 만약에 이번에 와갖고 청와대 갔다 대통령 만났다 이러면 오히려 이후 상황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 사실. 이후 상황에 대해서 청와대에도 운신의 폭이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좀 또 중요한 것은 청와대가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아까 그 1인자 얘기에 이어서인 건데 같은 맥락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남북관계 관련해서 뭘 장담하고 뭘 약속할 수 있어. 가서 오히려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저는 딱 이제 그걸 보면서 사실상 그 사람이 내려온다 이렇게 하니까 바로 기사 떴잖아. 청와대 예방 하나. 이게 딱 뜨는 순간 뭔가 좀 이 길이 있겠구나라는 걸 다들 예상했는데 안 만났다고 나오는 거야. 그리고 나오는 이제 기사들을 보니까 박근혜 정권은 아직도 좀 준비가 덜 돼 있구나 이런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뭐 외교적 언사로서 북이 친서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원단 이제 폐막식에 참가하고 격려차 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시간이 없었다라는 식으로 애둘러 외교적으로 표현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저는 비겁한 변명이라고 생각하고요. 준비가 안 돼 있음을 여실히 좀 다 드러낸 거 아니냐라는 것. 아까 이제 말한 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네네. 저는 근데 여기에서 이런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7.4와 좀 너무 동일하다. 그러면서 72년 당시 그리고 이걸 남북이 각각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뭐 없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조금 객관적과 내적 환경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은 어쨌든 7.4라는 민족의 열매를 맺었잖아요. 소중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조국 통일의 3대 원칙이라고 남북이 공히 공언하는 부분을 합의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건 외적 환경이 만들어낸 남북 대화였던 것을 사실 이 남북의 힘으로 외적 환경을 열어가려고 했던 과정에서 민족이 힘을 합쳐서 냈던 이 성과를 사실은 박정희 정권이 자기 정권 안보화에 이용을 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당시 박정희 정권은 미중 대화가 열리면서 미국에 의해서 버려진다라는 위기감이 대단히 컸었던 상황이죠. 그리고 내적 정권의 상황에서도 민중의 외면을 받았던 상황인 거고 굉장히 어렵게 대선을 치렀고 사실상 더 이상은 정권을 재창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야당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어요. 야당의 네네. 힘이 대단히 컸던 상황에서 탈출구가 필요했던 정말 절실했던 상황에서 미국의 압력과 탈출의 경로를 잡은 곳이 이제 남북 대화였던 상황이었죠. 네네. 근데 저는 박근혜 상황도 마찬가지라고요. 비슷해. 박근혜 정권도
내부 상황도 정말 안 좋은 상황이에요. 사실 정권 탈취했다고 지금 다들 믿고 있는 민중들이 많고요. 그리고 세월호 예, 사건도 그렇고 맞습니다. 뭐 세월호 난리났잖아요. 외면하면서 민중의 외면이 정말 장난 아닌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미국에 의해 버려진다는 생각도 지금 대단히 큽니다. 북미 대화가 잘 진척이 되고 있진 않은 상황이지만 대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 또한 아니거든요. 이런 상황이 있는데 다른 점은 박정희 정권과 다른 점은 박근혜 정권이 박근혜 정권 내부도 지금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쪽은 남북 대화해야 된다, 개선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는 반면 대결은 지속되어야 된다. 그냥 이대로 가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정리되지 않는 스스로 내에서도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새누리당 안에서는 이미 레임덕이 시작되고 있어서. 그래요? 그 정도예요? 네. 이런 상황이니까. 근데 사실 박정희 정권 내에서는 집권 내부에서 이런 상황은 아니었거든. 대단히 위기라는 거죠. 참 다만 야당의 반격이 크지 못한 상황이 다른 점이라면 다른 점으로 작용하는 건데 그리고 어떻게 72년도 야당보다도 약할 수가 있냐고 정말. 다른 점은 이 차이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외적 상황이나 내적 상황이 72년도 박정희 정권과 지금 박근혜 정권과는 질적 차이, 양적 차이로서 엄연히 달라서 사실 출로가 필요한 상황은 오히려 박근혜 정권에게 더 많은 상황이죠. 그래서 박근혜 정권이 이 기회를 정말 잘 잡고 싶은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거 출동한 거 아니겠습니까? 8명이 면면이 네네. 국가안보실, 통일부, 국정원, 비서관, 통일비서관 다 출동해서 만나가지고 정말 차 안에까지 가서 1대1 면담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나는 6.1제 통일부 장관도 그간의 개전 폐업 상태에서 그래요. 얼마나 구사일생 살아난 기분이겠으며 김관진 씨 같은 경우에는 얼굴은 그날따라 더 창백해 보이면서 또 그러면서도 웃어야지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뭐 뵙는 건 보는 건 처음이지만 제 얼굴은 뭐 익히 알고 뭐 잘 알고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얼굴 알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자기 의자 뒤에 북의 그 군 최고 수뇌부들을 사진을 맨날 붙여놓고 그 맨날 적개심을 불태운다라고 예전에 어디입니까? 문화일보였습니까? 하여튼 인터뷰에서 얘기했잖아. 자기는 늘 그 적들의 사진을 보면서 좀 정신병 수준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실제로 딱 와갖고 웃고 악수하자니까 얼마나 정말 그렇겠어요. 그래서 폐막식 때 그 북측 선수들 들어오는데 총리도 일어나서 박수치고 다 예. 남북이 다 기립해서 박수치는데 예. 김관진만 못 일어나더라고요. 앉아 있었잖아. 계속 앉아서 박수쳤어. 근데 북측 인사들은 애국가 이 개최국의 국기가 올라가고 애국가가 올려 퍼질 때 다 일어나서 국기에 대한 그 예의를 했잖아요. 근데 동포 선수들이 들어오고 특사가 와 있는데도 못 일어날 정도의 그 자존심 뭐야? 그 일말의 자존심. 하루 종일 자존심이 아니라 무례한 거야. 그러니까 무례. 예의를 모르는 거지. 예. 자, 그 박근혜 정권 내에서의 이제 대북 관계 관련해서의 이 불협화음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도 이거 굉장히 충격적으로 봤거든요. 이 김태호 씨 말이에요. 예. 김태호 최고위원잖아요. 그렇죠. 총리가 될 사람이었던 네네 이었던 사람이죠. 예. 그래서 상당히 이제 영향력 있을 앞으로도 주목받을 그렇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낮은 선봉을 얼마 전에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낮은 선봉 갔다 와서 이거는 뭐 이런 거 있죠. 지금 무조건 오이사 조치를 풀어야 된다. 낮은 선봉에 갔다 온 새누리당 의원들은 다 이 소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총출동해서 우리는 하나다 막 응원하고 막 이런 것 같은데 그러면서 어떤 전제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는 우려를 보면서 안 된다. 하면서 남북 관계를 전향적으로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런 측근에 에서 나오고 이나마 있다는 정치적 거지. 감각이 있는 사람인 거고 이 사람들은 나머지는 더 이상 말은 또라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아니 어떤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어. 이번에 온 거는 남쪽에 있는 친북 세력들을 응원하기 힘을 주기 위해서 온 거래. 뭐야 그러면
만나고 싶었던 청와대는 뭐가 되며 환대한 김관진은 뭐가 되냐고. 이런 이제 내적과 외적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제 이 정권 안보에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동일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시각도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제 이런 이 적대적 관계를 자기의 정권 안보로 이용한다라는 전문적 용어가 있어요.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표현으로 하는 건데 네. 사실 정권의 상황 자체는 달랐다라는 부분이에요. 안정화 측면에서. 네. 예. 그 북한 정권이 불안에 떨 그런 뭐 민심의 이반을 겪는 이런 시기가 아니었던 건데 그거를 모두 다 정권 안보에 활용했다라는 대표적 표현으로 뭐냐면 다들 헌법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7사를 바탕으로 해서 박정희는 유신을 했고 유신헌법을 작성을 했고 북은 사회주의 헌법을 마련했다. 저는 그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한대요. 생각하는 게 예. 그 당시는 오히려 제 체감으로 보면은 북의 어떤 체제라든가 경제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되게 좀 뭐라 그럴까요? 자부심이 있고 되게 공고했던 시기 아닌가요? 아, 따라 배웠다니까 남이 북을. 근데 왜 그런 행동을 해야 되죠, 북이? 이건 사실 근데 그 말을 만들어내는 거지. 만들어낸 거지. 남도 북도 다 예. 불안정한 상황으로. 예. 근데 네. 제가 비싼 돈 주고 공부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많이 비싸. 예, 많이 비쌌죠. 그래서 아는데 제가 이제 보면 사실 이 온 3인방 채찍근 3인방이 조선 노동당 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당 일꾼, 국가 일꾼이기도 하지만 네. 당 일꾼인 그 당의 실세들이 온 거잖아요. 그러면 당이 움직인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면 이 북한이 말하는 이 사회주의 헌법을 만들면서 뭐 체제를 공고히 했다라고 하는데 당이 움직이는 사회이기 때문에 당대회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네. 당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회고 당이 지도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북에서 5차 당대회를 그 전에 했어요. 72년도에 한 게 아니야. 71년도에 하면서 사회주의 헌법을 만들 것에 대한 결정사항이 이미 내려져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미 만들어진 상황이었고 선포가 늦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북이 헌법을 공포하지 않는 건 정말 이거는 분단의 연구하러 가기 때문에 헌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있었고 그런데 그렇게 남북이 합의했고 박정희가 이 특사까지 만나면서 통일을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분열의 길로 갔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후락이 가서 신나게 사인하고 막 악수하고 막 이러고서는 돌아오자마자 남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신헌법 영구집권이죠. 예. 대통령 직선제를 없앤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때문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총력 안보를 해야 된다며 이렇게 하면서 유신헌법을 강행했고 근데 그 이후에 어쨌든 북에서는 뭔가 이런 법적 조치나 제도적으로 뭔가 이런 총력 안보의 기치를 들고 이렇게 한 거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별로 그럴 필요가 없어. 여기는 그냥 공고해. 예. 그리고 사실 이 7사 남북 성명을 통해서 북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대단히 원했어요. 왜냐하면 60년대도 병진 노선이 있었던 거잖아요. 사실 북한이 안보가 대단히 위험했던 상황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했던 시기가 있었고 이것이 사실 경제에 부담이 됐다라는 사실은 이미 논문을 통해서 다 알려졌고 그렇기 때문에 남북 간 긴장 완화로 통해서 이 군사력 증대를 그만하고 경제 발전을 하길 원했었던 상황도 내적으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상황으로 간 거지. 그런 상황이 지금과 동일하냐라고 했을 때는 그때의 병진 노선과 지금의 병진 노선은 또 다른 의미인 거죠. 네. 그러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군사와 경제 두 가지를 같이 병행 발전시킨다. 이래서 병진 노선이라고 하는데 60년대는 사실 막 푸에블로 사건 막 이런 것들이 막 있었죠. 그리고 한미일 동맹을
만들기 위해서 한일 관계 정상화를 시켰잖아요. 미국이. 대단히 위험했던 상황인 거고. 그렇죠. 60년대 한일 관계가 정상화됐고 예, 쿠바 미사일 위기를 통해서 북한이 자기가 말하는 동맹국으로부터도 불안했던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중국과 소련도 냉전 아닌 냉전 시기로 돌아갔었던, 그러니까 주변이 다 불안했던 이런 상황에서의 택한 노선이었던 거죠. 그런 상황을 돌파하고 이 민족의 힘으로 만들어 가자라는 것이었던 건데, 이걸 외면했던 것과 다르게 지금은 외교적으로 어떠하냐면 다른 상황이라는 거죠. 북한의 위력이 정말 이 60년대, 70년대 상황과 그리고 90년대, 2000년대 상황과는 좀 다른 의미라고 받아들여지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이때 60년대, 70년대 상황에서의 남과 북이 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뭐 경제 부분에서 북이 오히려 더 나았던 부분이 있었다면, 이건 뭐 자본주의 잣대를 들고서도 그랬던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은 단순히 그 문제 얘기가 아니라요. 이제 군사 외교적으로, 군사 외교적으로 60년대 상황에서는 실제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서 어떻게 독자적으로 길을 모색하고 생존할 것인가. 소련 뒤에 줄 서지도 않고 중국 뒤에 줄 서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요 조그만 나라에서 이걸 지키면서 갈 것인가로 되게 대단히 고심한 속에서 이제 또 남쪽 박정희 정권의 요구와 이런 것들 맞아 떨어지면서 7.4 공동성명이 나왔다면, 지금의 상황은 또 다른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한국의 정권은 그때 그 박정희 정권이랑 혈통도 같지만 하여튼 뭐 성향과 이런 것들이 다 같아요. 물론 내부 결속은 뭐 친박 안에서도 지금 서로 막 눈치 보고 살길 도모하는 이런 중이라고 생각이 되지만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병진 노선은 또 약간 다른 측면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 병진 노선이 지금 예전에는 그래도 무리가 있었던 병진 노선이라면 지금 무리가 없는 병진 노선으로 답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사실 그냥 자원이 분배를 함에 있어서 어느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쏠리지 못한 쪽은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더 이상 자원을 투여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 매진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준비되어 있다 보니까 외적으로 압력이 들어와도 경제에 무리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그 TV조선이랑 막 이런 데서는 지금 이렇게 3명의 특사를 한꺼번에 의리짱짱한 사람들 보낸 것은 북이 남북관계를 통하지 않으면 경제의 난을 이겨낼 수 없고, 아직도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교류 협력을 하고 싶은 거야 있지. 근데 그것이 없었으면 무너져야 되는 게 맞잖아. 그러면 기간의 시간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잖아. 그렇지 않음을. 그리고 유엔 대북 제재가 어느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시간이 갈수록 강도가 높아진 상황으로 계속 쌓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아니 왜 다 북하고 경제 협력하려고 지금 다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실제 경제 협력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제재도 아니고 남북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아서도 아니고 불안정한 한반도 안보 환경의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지금 돌파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이 독자 노선은 그대로 고유하게 지금도 가고 있어요. 누구의 압력을 받아서 자기 노선을 버리거나 이러진 않는데, 다만 이 차이점이 있다라면 이게 이제 이 7.4 때, 6.15 때, 그리고 현재 이렇게 봤을 때 기본 독자 노선은 다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7.4는 외적 환경이 열어준 압력은 작용을 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근데 6.15는 어떠했냐면 북이 돌파를 했던 지점인 거죠. 돌파를 했는데 사실 북미 관계 개선이 대단히 중요했던 그 시점에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힘을 집중했던 시기였던 거예요. 거기 이제 돌파를 해내면서 군부기문 특사하고 6.15 선언이 만들어졌던 이 지점. 그래서 이 북미 관계 개선이라는 평승 경로를 마련했던 이 북의 외교 노선이 있었거든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떠면 편승 노선 없어요. 균형 노선이에요. 균형 노선 속에서 중압감을 조절하면서 치고 빠지고 적기를 노려서 최적의 시기에 효과를 노리는 이 외교 전술을 적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디 하나에 쏠려서 뭐 중국이 압력을 더 많이 가하면 북한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전혀 통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북이 중국과 협력 안 하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러시아와 뭐 밀착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러시아에 힘 실어주는 거 아니거든요. 모두 다 균형 외교 속에서 자신의 무게감과 효과에 따라서 강원 전략을 적절히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한반도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냐면 균열을 만들어내는 적용하죠. 그래서 일본을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견고한 한미 동맹을 균열을 만드는 작업에 있어서 북미 대화, 남북 대화 노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돌파를 위해서 어려우니까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지점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죠. 전 거기서 그것이 과거가 누구 어떠하든 간에 정말 이 민족이라는 부분, 그 민족이 가야 할 부분이라면 가야 할 길이라면 누구와도 함께 좀 갈 수 있다라는 이런 지점을 보여주는 것. 근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라는 지점은 남측에 달려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걸 자기 정권 안보에 이용하면 지금의 이 분위기는 깨질 것이고 정말 길을 가고자 한다라면 개가천선한 모습들이 나오며 걸 것이고 거기에 응분의 공과는 따를 것이며 거기에 국민적 판단과 잣대와 결심이 있을 수 있겠죠. 전 이 부분이 달라지느냐 안 달라지느냐의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봐요. 자, 어쨌든 이제 굉장히 자신감 있게 평화 공세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평화 공세를 단순히 지금 남쪽의 동포 사회만 대구선 하고 있지 않거든요. 어쨌든 이번에 유엔에 그 외무상이 갔어요. 15년 만에 어쨌든 뉴욕에 가면서 굉장히 많은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한국 언론에서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연설한 것만 나왔잖아요. 그래서 북의 외무상은 도대체 뉴욕 가서 뭘 했나 막 이럴 건데 굉장히 박근혜 대통령이 북의 인권 문제, 북 인권 문제 그리고 북핵 문제 뭐 이런 거를 유엔 자리 가서 막 심도 있게 떠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일본에 대해서는 되게 은유적으로 표현하면서 과거사 문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 동포 내부회의를 갖고서 막 얘기를 했단 말이죠. 북이 유엔 총회에서 연설한 내용은 이런 거였잖아요. 유엔이 빈곤 극복을 위해서는 상당히 성과를 냈다. 근데 이제 특히나 안보 문제, 세계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을 침공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가 뭘 했냐. 그리고 시리아를 저렇게 침공하는 것과 관련해서 유엔 안보리는 뭘 했냐. 그리고 쿠바 경제 제재에서 쿠바를 그 고립 압살하려고 하는 것에서 뭐 했냐. 이런 얘기들을 막 했단 말이에요. 한쪽에서는 이렇게 하면서 전반 국제 이거를 다 드러내서 막 얘기를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왜 이 북의 인권이 문제고 북핵 포기해라 막 이런 얘기를 막 한 거야. 남북이 가서. 사실 굉장히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죠. 서로 다른 얘기를 했고 보는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달랐어요. 완전히 달랐고 근데 남쪽에서는 이렇게 아시안게임을 기해서 어쨌든 응원단과 선수단 파견하기로 한 때부터 아시안게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남북관계 개선에서 중요한 걸로 상정하고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계속 보낸 거 아닙니까? 예, 보냈는데 거기서 좌절이 된 게 몇 번 있는 거죠. 응원단 못 오게 되고 선수단이 왔는데 방송에도 안 내보내고 다른 나라 선수단은 자기 일정 끝나면 관광 다녔어요. 근데 북녘 선수단은 그런 거 안 했잖아요. 그냥 딱 선수촌 안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자기 선수들 응원하고 응원단이 안 왔으니까 이런 거밖에 못 한 거야. 사실 족쇄를 채워놨다고 봐도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어쨌든 맨 마지막 날이라도 이걸 뚫으려고 특사가 왔어요. 근데 이런 움직임이 일본을 향해서 러시아를 향해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을 향해서 그리고 유럽 쪽으로는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북의 장애인 음악단들 있잖아요. 네. 장애인 악단이 영국으로 공연을 가기로 했어요. 북에는 장애인 태어나면 바로 죽인다? 이런 얘기를 해왔던 한국 사람들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북에는 장애인이 없다. 막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거지들도 없다고 막 수용소에 다 준다고 막. 진짜?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저 초등학교 때. 그래서 선생님이 알려줬다니까. 선생님이 북한에는 뭐가 없는지 아세요? 여러분 거지가 없어요. 거지는 다 수용소에 가 있어요. 네. 그랬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굉장히 다방면적으로 어떤 공세를 취하고 있어요. 관계 정상화와 관련해서. 저는 북이 손을 내밀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남측에. 그 길을 함께 가자. 전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못 믿는다고 하잖아.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서 이 평화 공세를 하고 아시안 게임 얘기를 하면서도 8월 달 내내요. 정말 미국이나 구소련조차도 한 달 사이에 그렇게 많이 미사일 훈련을 시험 발사를 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미사일 시험 발사를 정말 셀 수 없이 했어. 수백 발씩 했잖아요. 막 100발 쏘고 막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국방부에서는 내년에 이제 뭐 북한이 내년에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를. 조국 통일 대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국방부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나라 국방부가. 한국 국방부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사실 뭐 수도권을 향한 포문이 뭐 4천 몇백 개였는데 5천 개가 넘었다. 거의 대대적으로 수도권에 뭐 미사일 포문을 해놨다. 막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근데 이번 올여름에 쓴 것만 해도 한 1,000발을 썼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0발이 또 있다는 이제 국방부 해석이죠.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이 평화 공세만 믿을 수 있겠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는 사실 남북이 이것도 병진인가요? 평화와. 네, 남북이 공이 잘해야 될 부분은 전 맞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남측이 손을 내밀고 남측이 더 할 바도 있지만 북측도 보여줘야 될 부분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난하는 부분이 일단 줄었거든요. 북이.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근데 오늘 갑작스럽게 뉴스 보는데 NLL에서 서로 총 쐈더만. 서로 간에 사격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건데 바로 이제 시험대가 오른 거지. 남북이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 근데 특히나 저는 아까 이제 동일하게 정권 안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민심이 어디에 더 많이 있는가에 따라서 좀 다르게 적용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좀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남측에 있어서는 박근혜 정권이. 그래서 지금 다 하나하나씩 지금 터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민심은 삐라도 한번 날려보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고 출로는 없고 활용은 해야 되겠고 자기 업적은 쌓아야 되겠고 이러면서 나오는 말이 10월 4일은 14가 많이 나왔을지 모르나 그 다음부터는 드레스된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DMZ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안 지키면서 자꾸 혼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이 합해서 할 부분은 14선언의 이행인 거지 드레스덴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자꾸 한다라는 건 얘가 이 기회를 가지고 똑같이 아버지 길로 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우려감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합동참모본부에서는 오늘 그 이제 NLL에서 남북 사격전이 있었던 것 같고, 자 인천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남북 관계 개선된 기미가 보이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다. 그래서 만반의 태세를 우리는 계속 유지하고 있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또 브리핑을 했더라고요. 네. 이번엔 대응이 다를 거다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네, 대응이 다를 거다라는 거에 판단이 국방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그러면 전면전
준비도 하고 있다라고 나오는 것 같아서 실제 이제 군복 입고 군 차수가 왔고 만면에 웃음을 띠고는 있었지만 군복을 입고 왔잖아요. 그리고 이 인민군 차수도 왔지만 통일전선부 부장도 온 거잖아요. 그럼요. 두 갈래 길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얘기한 거거든요. 이번에 선택합시다. 전쟁할 건지 대화할 건지. 근데 사실 전쟁할 건지 대화할 건지 선택하고 가능하면 빨리 대화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 무장해제하고서는 대화하자고 대화도 겁박해야 하는 상대가 있는 거 있잖아요. 순순히 친구들끼리 막 손 붙잡고 막 쎄쎄쎄 하면서 대화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전쟁 상태에 놓여 있는 기술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대화로 갈 때는 대화 공세도 사실 협박의 일환이거든요. 근데 협박을 하려면 물리적인 힘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실제 전면전 준비는 저는 국방부 굉장히 정확하게 봤다. 전면전 준비가 되고 있다. 되었을 수 있다. 되고 있다가 아니라 되었을 수 있다. 준비됐다고 얘기했어요. 되었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이번에 영빈관에서 밥 먹다가 했을 수도 있다. 근데 이건 최대한 준비됐지만 준비된 걸 안 쓰면 그만이잖아요. 통일돼서 전체 그냥 이 무력으로 사용하면 되는 거잖아. 활용을 하거나. 그리고 이제 점차 무기를 줄여가면서 전 세계 비핵화를 추동하든 뭐 이런 과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두 갈래길이 있고 지금은 어쨌든 갈래길에 꼭지점에 서 있다. 한국에서는 저것이 진심이고 진짜 전쟁을 할까? 혹은 대화를 한다면 어디까지를 대화로 지금 보고선 하는 걸까? 이런 것들이 많은 고민이 되면서 고위급 회담에서 지금도 여전히 걸고 있는 것은 이산가족 상봉 정도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북은 이산가족 상봉이나 금강산 관광이나 오이사 조치나 이런 것들은 사실 고위급 회담 전에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보는 거고 그 이후의 회담은 굉장히 높은 단계의 회담 있잖아요. 사실상 이거예요. 남북 정상회담 메시지가 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못 받은 거예요, 지금 박근혜가. 자, 우리 지난해 청와대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오솔길을 대통로로 열자라고 얘기했거든요. 오솔길은 지금 특사가 온 게 오솔길인 거고 대통로는 열려면 어찌 됐든 최고 국정 운영자가 결단을 하고 만나야 돼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네네. 본인이 1인자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악수는 본인이 하고 연출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게 누구의 각본인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통령을 열려면 최고 국정 운영자의 결단과 결심과 방문이 필요하거든요. 네, 물론 이게 평양이 될지 서울이 될지 인천이 될 수도 있을 개성이 될 수도 있고 이번엔 미국도 당황했겠죠?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거예요. 그래서 군복 입은 특사 이 사람을 주목하라는 저는 이제 김양건 비서도 중요하지만 이 군복 입은 특사가 온 문제가 중요한 거죠. 왜냐면 미국은 중요도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한국이 모르지. 그러니까 남북이 군사 문제를 논의하자라고 하는 부분은 물론 아까 이제 14선언에 있는 NL 문제를 서해 평화협력지대로 만드는 문제도 있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의 남북이 각각이 할 역할이 있고 근데 이 부분은 중요하게 한미 군사동맹 문제가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한미 군사 동맹이 흔들리는 걸 지금 제일 우려하는 거는 미국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국무부 아태 차관보가 왔어요. 그리고 국방부 차관보가 왔거든요. 방한을 하면서 남북 대화 잘해 나가길 빈다. 한미 동맹 경고하다 이 두 가지 메시지 날렸거든요. 남북 대화하는데 동맹은 건드리지 않는 수준에서 하라 이런 전달 메시지. 그런데 만약 경제적 교류 협력 정도 해라 이런 거죠. 만약 남북 대화에서 군사 문제 논의한다면 이제 미국이 고립되는 판으로 가는 거지. 근데 이 문제 논의하지 못하면요. 박근혜 고립판으로 가는 겁니다. 네네. 예. 그래서 지금 되게 굉장히 고민에 빠진 거야. 그래서 오늘 이제 국방부나 이런 데서는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남북 대화는 남북 대화고
병진 노선이죠 여기도. 남북대화는 남북대화고 군사적 대립관계는 대립관계야. 요것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가? 못해. 이게 지금 이제 시험해 보고 싶은 거야 지금. 아니, 뭐 이때까지는 시험 안 했어? 근데 못할 거라는 거죠. 근데 또 한쪽으로 우려는 이런 게 있어요. 일부 진보 진영에서는 만약에 남북관계 그래서 전면적 대화로 나가 박근혜 정부가 나가면 그걸로 박근혜의 그 숱한 이제 출생부터 태생적 한계 이거부터 해서 세월호 막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게 이걸 덮어지는 거 덮어주고 아니냐? 면죄부가 되면 어떡하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남북관계가 당연히 평화로 가야 되고 통일로 가야 되는데 박근혜 정부가 하는 건 싫다는 게 있을 수 있어.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에 대한 평가 문제가 걸려버리거든. 근데 사실 그 문제 때문에 박근혜는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면죄부 삼아서 갈 수 있는 거야. 근데 결국은 어쨌든 하게 되면 박근혜의 업적이 안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업적은 되는 거예요. 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잘 봐야 될 거는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박정희 이후에 박근혜, 이명박, 박근혜 이런 사람이 또 나왔잖아요. 군부 독재가 종식되고 나서도 또 나왔어요. 그럼요. 왜냐하면요, 이 분단 이데올로기가 공고했기 때문에 이들을 떠받치고 있는 반공 이데올로기, 지지 세력, 친일, 매국노 세력. 얘네들이 하나도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정권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와요. 근데 평화가 안착이 돼. 그리고 남북 간에 낮은 단계의 통일이라도 돼. 이렇게 되면요. 실제 이들이 뿌리내릴 수 있는 어떤 자양분 이게 진짜 일대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지지 세력들이. 6.15 14선언이 발표됐던 2000년부터 2007년까지의 남북관계를 보시면 되죠. 네. 그리고 노무현이라는 인물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그 환경 있잖아요. 예. 이것도 잘 봐야 되고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민족 문제에서 성과를 냈다고 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덮어두고 간 적은 없어요. 맞아요. 예, 이분도 섭섭했죠. 예,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해결할 것을 요구하면서 더 많은 압박을 가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박근혜가 이 길을 만약에 간다고 해서 박근혜의 과가 사라지는 부분은 절대 아니다. 그러면 안 가는 거 아니야? 예. 우리 방송 듣고 안 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렇다고 그것이 박근혜 정권의 공고화로 갈 문제도 아닌 거다라는 부분을 저는 갈라봐야 될 문제죠. 그래서 한 발짝도 떼지 못할 지금 상황이에요. 사실 예. 박근혜 정부는 일로 가도 죽어요. 답이 안 나와. 절로 가도 답이 안 나와. 근데 다만 저는 이 사람들은 사실 영생이나 후대를 생각하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영생을 살고 싶거나 후대를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당장 친이라거나 이렇게 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좀 사는 길이 있다면 이후에 지지 기반이 어떻게 되고 대혼란에 빠지든 말든 자기들끼리 좌충우돌 하든 말든 그것이 가장 최선인 경우 있잖아요. 어쨌든 심판은 면치 못하는데 이게 가장 최선일 경우다라는 인식이 있으면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걸 믿는 거죠. 그럼요. 그리고 박근혜가 모든 걸 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외적 환경을 열을 뿐인 거지. 결국 일할 사람들은 다 있거든요. 네. 그 일할 사람들이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이 열리도록 만들어내는 역할이 있는 거겠죠. 네. 다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일본 서정주 박정희까지 일본 놈의 충성스런 앞잡이일 때 동상 걸린 손가락을 잘라내가며 해방을 위해 싸웠던 건 백성들이다.